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한다는 응답이 58%, 잘한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0%가 국민의힘, 36%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백서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배 원인으로 높은 정권 교체 여론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거론됐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는 아예 담기질 않았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잠시 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총파업 투쟁 절차를 논의합니다.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속속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설 연휴 직후부터 총파업 태세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세입자 563명에게 전세 보증금 453억 원을 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모 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5년은 악질적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MBN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58%로 긍정평가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평가가 더 높았음에도 이번 총선에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내에서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로는 가계부채와 고물가 등 민생 경제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첫 소식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8%로 부정평가가 21%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70대 이상에서 66%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는 40대에서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F학점이라고 답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고 B학점 24%, C학점 19% 순이었습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41%가 가계부채와 고물가 등 민생경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응답이 20%로 뒤를 이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채 해결,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을 요구하는 응답도 각각 11%, 10%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40%는 국민의힘을, 36%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이 중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고 경기 인천에선 민주당이 우세했죠.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서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총선 민심 서영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4%로 27%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30%였고 나머지 정당은 3%를 넘지 못했습니다. 4월 총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묻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았지만 정부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6%에 달했고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해 제3지대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도 14%로 기록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자가 44%로 가장 많았던 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자의 22%는 제3지대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은 29%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선 개혁신당이 5%로 가장 앞섰고
녹색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3%, 진보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2%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도 조사해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상 양자 대결, 그 결과는 42대 36이었죠. 5차 범위 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선 건데 지역별로, 연령별로 지지세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맞붙는다면 누가 더 적합한지 조사한 양자 여론조사입니다. 결과는 42%대 36%로 한 위원장이 이 대표를 5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이 대표는 40대와 50대 지지율에서 앞섰습니다. 지역별로도 지지세가 엇갈렸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았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으로 누가 정치적 이득을 얻었냐는 질문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24%, 윤석열 대통령이 4% 각각 이득을 얻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수 지지층 대상으로는 한 위원장이 31%로 윤 대통령 4%보다 27%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였다는 답변이 이득이란 답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서울 민심 MBN 여론조사 결과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먼저 여론조사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할 건 아니지만 이번 조사를 보면 다른 여론조사들보다 야당보다 여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그런데 네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과 조사 방법 영향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32%, 진보라고 한 사람이 24%로 보수층 표본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에서 유선 번호, 즉 집 전화로 전화한 게 10% 포함돼 있는데요. 이것도 네.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집 전화를 받는 대상이 아무래도 어르신인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보수 성향의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는 분들이나 또 알뜰폰 사용자 등 표본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선전화 표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선 기사에 담기지 않은 조사 내용 또 있었죠? 네, 총선에서 양당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먼저 여권의 아킬레스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이슈인데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58%는 미친다고 답했고 39%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전국에서 강원, 제주 지역에서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점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건 국민의힘 얘기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되는 총선 이슈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 여당에서 지금 힘을 줘서 공격하는 포인트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주장의 목소리가 있는 이슈인데요. 8.6 운동권 퇴진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요? 퇴진론에 찬성한다 44%, 반대한다는 43%를 기록한 겁니다. 주목할 점은 여당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 운동권 퇴진론을 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30대 이하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또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거철 되면 아무래도 현역 심판론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지역구 의원을 뽑아야 한다면 현역을 그대로 뽑을 것인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역을 뽑겠다는 응답보다 현역이 아닌 후보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답변이 49%로 1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지지 정당별 응답은 또 미묘하게 엇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5%가 현역, 42%가 물갈이를 응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물갈이 하자는 여론이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역구 의원이 심상정 의원 딱 한 명 있는 녹색정의당의 경우에는 현역을 뽑겠다는 응답이 54%로 다른 지지 성향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책조사도 했었죠. 네, 이게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보수 성향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고요. 네. 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와 상속세율 완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2년 추가 유예에 응답자 47%가 찬성, 어. 36%가 반대했고요. 네. 상속세율 완화에는 응답자 55%가 찬성, 3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MBN 앞으로 총선 전까지 몇 차례 더 여론조사할 계획인데요. 따끈한 조사 소식 나오면 또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지면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는 일종의 반성문격인 백서를 만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패했지만 그동안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파장은 이번 총선 공천으로도 번졌죠.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이바지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민주당이 889쪽 분량의 대선 백서를 이미 발간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표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친문 진영을 향한 최후 통첩으로 해석돼 당 내홍을 격화시켰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공천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선 패배 책임을 묻는 이 일이 이번 공천 관련 과정에서 벌어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문재인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은 당에서 나갈 때까지 백서를 만들지 않은 걸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미 대선 백서를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제대로라는 제목의 백서는 총 899쪽 분량으로 2022년 8월 발행됐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이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서엔 당시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재명 대표는 물론 백서 작업을 안 했다던 박용진 의원의 기념사도 담겼습니다. 백서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당의 부탁으로 당직자들과 함께 제작했다며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선거에서 왜 졌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기 위해 만든 반성문이지만 소속 의원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왜, 누구 때문에 졌느냐는 백서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MBN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백서엔 지난 대선 관련 일정부터 팀 구성, 패배 원인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높았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적시돼 있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에 대해 방어를 해야 했는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높아서 차별화하지 못했다며 딜레마에 빠졌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900조 가까운 분량의 민주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국정 지지율 45%의 역설을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징 투표 강도가 높다는 걸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높아 차별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비교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인물과 능력이 우위를 점하고도 정권 교체 프레임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 역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압도했다며 민주당은 사과하고 쇄신하려 했지만 정부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또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900쪽 가까운 분량의 백서에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나 반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에게 투표한 이유로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가장 높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신뢰성 부족, 거짓말 등 이재명에게 투표하지 않은 이유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 통화에서 대선 결과는 후보가 책임지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결과라는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지난 18대 대선 이후엔 대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문재인 후보의 정치 역량과 결단력 부족을 꼽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총선에서 이기면 떠나지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권에 도전할 거냐는 질문의 한 답입니다.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현 정권이 검사 독재라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검사 독재라면 이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첫 공개 토론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차기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면 안전합니다. 한 위원장이 당권에 이어 대권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N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한 위원장이 대권 도전 여지를 충분히 남긴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엔 즉답을 피하면서도 민주당 정부 영부인에 관한 의혹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김정숙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죠.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아직까지 당대표고 당을 장악한다는 건 대단한 정치력이라 비꼬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사천 논란엔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한다면 그건 정치의 신이라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뽑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고민하다가 결국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준비하는데 왜 우리만 갖고 뭐라고 하는가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당의 반칙에 대응하는 건데 라면서요. 하지만 정의당 등과 힘을 합쳐서 이런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책임도 민주당에 있고 또 이번 총선을 준연동형으로 정한 것도 민주당이죠. 이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국민은 물론 민주당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축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구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 같은 입장을 보이다가 준연동형 유지로 선회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이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데 대해선 100%라니 여기가 북한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이 반칙, 이 탈법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대표는 준연동자의 취지를 살려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연합 위성정당을 출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자체 위성정당 출범 작업을 진행하면서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했던 4년 전 상황이 되풀이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곳들로 어떤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향에 출마해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지난 총선 득표율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5%포인트로 격차가 크지 않거나 이전 총선에 비해 격차가 크게 줄어든 곳들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이기는 공천에 따라 이들 지역구의 추가 차출이 예상됩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중진 험지 출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부산 5선 서병수 의원, 경남 3선 김태우 의원에 이어 경남 3선 조혜진 의원도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모두 현역 의원이 민주당인 곳입니다.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크지 않았던 곳입니다. 부산 북광석 앞 2%포인트, 경남 양산을 1.7%포인트,
모두 2%포인트 이내였습니다. 김해의 경우 갑과을 지역 격차는 각각 6%포인트, 8%포인트였지만 이전 총선보다 득표율 격차가 각각 10%포인트와 2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민주당과 격차가 1%포인트 안팎이었던 부산 사하갑과 부산 나물이 차출 지역으로 입에 오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 사수 전략으로 중진 역할론을 띄우는 건데 이른바 낙하산 공천으로 민심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선택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기대해주신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임에도 중진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울산 북구도 지난 총선에서 1, 2간 격차가 5.4%포인트였습니다. MBN 뉴스 추던입니다. 신당 창당 사흘 만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긴 하지만 기회가 돼 출마를 한다면 고향인 광주를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준비한 발언 원고에 자필로 추가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없던 내용이었던 거죠. 권용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그동안 신당 창당 과정에서 총선 불출마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창당 이후 사흘 만에 광주를 처음 방문해 현장 책임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호남의 중심인 광주에서 기회가 된다면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호남 정치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출마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호남 정치가 경쟁력을 잃은 것은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도 없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면 이 공동대표가 직접 선수로 뛰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남 민심 호소를 통해 지역 기반이 겹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녹화분이 잠시 후 밤 10시부터 방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선물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집요했고 답변은 소상했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입니다. 천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비롯해 대통령실 곳곳을 소개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진행하며 대통령실 내부 공간을 방송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밤 10시 KBS에서 100분간 방영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구상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물가와 저출산, 남북 관계는 물론 당정 관계 등 현안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고가 선물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생각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내세워 영부인에게 접근한 뒤 불법 촬영한 것이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이번 대담에 대해 질문은 집요했고 대답은 소상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담 이후 기자회견을 포함한 추가적인 소통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오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꽤나 시끄러웠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로부터 공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김 전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년 전 채용비리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부적격 사유로 판단했는데요. 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미 사면 복권된 사안이라며 부적격 이유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 당과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져 있는 소위 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의원을 대놓고 직격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작심한 듯 윤핵관을 대통령의 술친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급기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에 열을 올렸는데요. 자신이 준비 중인 서울 강서을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의원이 윤핵관 의원과 소통해 이 모든 걸 설계 기획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천 시스템을 바꾸거나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나요? 아무래도 공천 심사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마찰은 커질 겁니다. 민주당 소식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오늘 좀 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영입 인재가 논란이 됐습니다. 오전 인재 영입식 때만 하더라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영입 인재 3명이 모두 충청 지역 출신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충청의 사이라는 걸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빠뜨려 먹었는데 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충청도 사유입니다. 제가 충국인데 그 점도 오늘 다 충청으로 다 일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재들이 재탕이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보통 정치 신인이나 유명 인사를 영입 인재로 발탁을 하는데요. 그렇죠. 16호 인재인 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위원장은 정치 경력이 꽤 있는 인사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로 공천까지 받아서 출마했는데 이 이력을 당이 밝히지 않아서 정치 신인으로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요. 지난 1월 말쯤 충남 천안을 지역에서 이 전 위원장의 경쟁력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이재관 씨. 이를 두고 전략 공천을 미리 염두에 둔 고인물 영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정치 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거꾸런 부분이 뭐 있긴 있네요. 네. 국민의힘도 인재 영입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영입 인재 4명을 발표했는데요.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EBS의 김태희로 불렸던 영어 강사 김효은 씨입니다. 유명 배우와 비슷한 외모로 인기를 끌었고 레이나라는 예명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국민의힘은 사교육 없이 EBS 방송만 활용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선 인재라며 교육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예상 밖의 규모에 의료계가 곧바로 최후의 카드인 총파업을 꺼내들 모양새입니다. 전공의들도 파업에 가세할 듯한데 정부 방침은 단호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형 선고 시 최대 10년간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해졌죠. 잠시 후 8시 예정돼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임시대의원 총회 현장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기자. 네, 용산의협회관입니다. 예, 의협이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격적인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필수 의협회장이 사퇴한 가운데 의협은 오늘 8시부터 이곳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엽니다. 오늘 안건은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와 의협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등 모두 총파업에 앞서 준비 태세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면 의협은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이 지난 12월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회의 이후 공개할지도 큰 관심입니다. 일정 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당연히 바로 공개를 하고 바로 결과에 따라서 그 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전공의들도 파업에 가세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시 참여하기로 오늘 결정했는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0일 총회를 열기로 한 만큼 여기에서 최종 파업 참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선 만에 하나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는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 등 강제력 있는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불법 집단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단호한 조치. 정부는 전공의가 많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추려 현장 점검 담당자를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특히 빅5 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소속된 수련병원에 경찰 인력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대응은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취업난에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로 몰리는데 이제는 직장인들까지 뛰어들 분위기입니다. 학원가는 입시 설명회로 분주하고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 인재 전형에 맞추기 위해서 아예 이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학부모들까지 있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이 진행 중인데도 강남 재수 학원가에는 발빠른 수험생들이 보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젠걸음을 재촉하는데 의대 정원 확대로 들뜬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직장 생활의 만족도보다는 본인이 다시 공부해서 이제 전문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의대생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학습 영상과 대학가 커뮤니티를 뒤덮은 의대 관련 글은 정원 확대로 커진 입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지난해 의학계열 신입생 중 만 25세 이상은 약 800명입니다. 이 5년 전에 4배인데 늦깎이 의대생들은 더욱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저녁 열린 한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참석자의 80% 이상이 N수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학부모는 자식의 의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 이주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에 적용되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했지만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대 열풍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정원이 늘면 한 번은 될 것처럼 기대를 자꾸 하는데 요즘 수험생들이 의대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력 이상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반영된 대학 입시 전형을 오는 5월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축구 팬들을 화나게 한 건 경기 패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클린스만 감독의 모습은 패배 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선수들 또 팬들과는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당초 감독으로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었는데 4강까지 갔으면 됐다. 뭐 이런 거였을까요?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태극 전사들을 응원한 축구 팬들에게 요르단전은 90분의 고통이었습니다. 정작 대표팀의 수장 클린스만 감독은 참패 후 환한 미소로 논란이 됐습니다. For me, it's normal to congratulate the other coach when his team was better in a game. You know, this is, I think that is a sign of respect to say that you shouldn't smile or give somebody a smile that deserves actually a compliment in that moment. And well, maybe we have different approaches. 참패 후 환하게 웃는 감독의 태도에 축구인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자기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게 난 너무 답답한 거야. 책임을 짓는 자리면 애들이 지금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거를 빨리 지시해갖고 바꾸고. 감독으로서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책임지겠다는 과거 발언과 달리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 대회를 준비하겠다며 사퇴 거부 입장도 밝혔습니다. 축구 광으로 유명한 이경규 씨는 클린스만 감독 대신 협회가 책임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미소를 잃지 않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대한민국 축구팬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무려 563명에게서 그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인천 건축왕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15년도 사실 부족하다. 최고 형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피해자 563명의 대인 보증금 453억 원.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법원은 엄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115억 5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보증금 피해 453억 원 가운데 148억 원에 해당하는 1차 기소 사건에 대한 판결만 이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세입자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피고는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최고 15년인 형량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더 엄한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 퇴하 15년입니다. 피고인 남 씨는 선고 직전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축업자 남 씨는 이번에 선고된 사건 외에도 추가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그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형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무면허 운전이 무려 7만 건에 달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도 줄기는커녕 더 늘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대 등 운전 경험이 아예 없는 이들의 무면허 운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손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체념한 듯 순순히 순찰차에 오릅니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이 40대 남성은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10k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밤에는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6만 9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무면허 운전 사고 건수도 한 달에 400건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세 이하 저연령층에서의 무면허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그런 것들이 길가에 많이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렌트카 빌릴 때 신분증을 조금 위조해가지고 아니면은 잘 확인 안 하죠. 현행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다루는 규정이 없는 데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약한 수준의 처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강화할 필요가 반드시 좀 있어 보입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직접 갖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이 있죠. 용량을 초과하는 액체류나 라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데 요즘엔 고추장과 된장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느끼한 음식 먹을 때 같이 드시려는 거겠지만 직접 갖고 타실 때는 100ml 이하로 혹은 화물칸에 실으셔야 합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설 연휴 대목을 맞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남은 물은 마시고 사전 수거함에도 넣었지만 반입 금지 물품들이 쉴 새 없이 적발됩니다. 깜빡하고 가져온 치약, 가방 깊숙한 곳의 토치형 라이터도 검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버려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혹시 드시겠어요? 빼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폐기할게요. 한 가방에서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접이식 칼이 나왔는데 승객은 되레 역정을 냅니다. 나만 까다롭게 하지. 까다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승객분들 면도칼도 못 들고 들어가. 위탁 수화물에서는 화재 위험이 있어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하는 보조 배터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물품은 하루에만 14,000개가 넘습니다.
승객들이 포기한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열흘 만에 230박스가 모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최근 해외 여행이 늘면서 적발 건수도 폭증해 작년 한 해 427만 건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하면 고추장, 된장처럼 젤 형태의 음식물도 단골 적발 물품입니다. 금지 물품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물건을 개봉해서 확인을 하고 폐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기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포기한 물건은 되찾을 수 없고 일부 새 제품은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한 일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임기 중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캠프 측은 상소하고 올해 대선 이후까지 이 재판을 끌어간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임기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미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퇴임 후 시민 트럼프는 면책 특권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데 따른 겁니다. The attack on our nation's capital on January 6th, 2021 was an unprecedented assault on the seat of American democracy.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며 상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When they talk about threat to democracy, that's your real threat to democracy. And I feel that as a president, you have to have immunity. Very simple.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백악관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 관련 긴급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Because Donald Trump thinks it's bad for him politically. He'd rather weaponize this issue than actually solve it. So for the last 24 hours, he's done nothing, I'm told.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대통령 재임 중 한 일에 대한 면책 특권에 반대하고 있어 트럼프 캠프 측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식은 대선 정적이죠. 미 바이든 대통령에겐 호재일 텐데 이건 아닙니다. 또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한동안 기억하지 못해서 고령 논란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현지 시각 6일 진행된 생방송 연설에서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스라엘 지원이 담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는 연설 직후 중동 상황에 대답하면서입니다. And I don't want to well, maybe choose my words. 특정 단어가 안 떠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취재진이 하마스요라며 도움을 줍니다. There's some movement.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본인은 경륜을 강조하지만 기억력 감퇴 우려가 나올 정도로 크고 작은 말실수가 잦습니다. 하루 전에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28년 전 사망한 미테랑 전 대통령으로 혼동했고 이전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덩샤오핑 전 주석으로 미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20여 년 전 인기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헷갈렸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잘못 불렀습니다. I am friends with your leader, Mr. Moon, you know.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건강검진에서 직무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잦은 말실수는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인 음력설 춘제도 얼마 안 남았죠.
우리도 설날 세배를 받으면 얼마를 세뱃돈으로 줘야 하나 늘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중국에도 세뱃돈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얼마를 줄까요?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돈 9,000원 정도에서부터 65만 원까지 차이가 아주 큽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SNS에 지역별로 각기 다른 숫자가 적힌 지도가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하니 지역별 평균 세뱃돈 안내도입니다. 가장 시세가 높은 지역은 남부 푸젠성으로 아이가 한 번 세배할 때마다 평균 3,500위안, 우리 돈 65만 원을 줍니다. 반면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인 광둥성은 실용적인 문화로 인해 세뱃돈이 50위안, 우리 돈 9,200원에 불과합니다. 福建莆田12000块，最低的广东50块，北京也不低，平均得要2900块。 나라가 워낙 크고 지역별 특색이 강하다 보니 이렇게 세뱃돈도 편차가 생기는 겁니다. 주고받는 돈의 단위가 커지면서 아이들의 세뱃돈을 부모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글도 SNS에 종종 올라옵니다. 父母拿走孩子压岁钱是违法行为。根据民法典第19条和20条规定，8周岁以上的未成年人为限制民事行为能力人，也就是说，未经孩子同意，不得擅自拿走8周岁以上未成年人的压岁钱。你父母知道吗？ 중국어로 세뱃돈은 야수이첸이라고 하는데 나쁜 일을 누르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며칠 전 뇌병변 장애가 있는 딸과 그 아버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아들도 장애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2명이라고 지원이 2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4살 김미범 씨는 중증 발달 장애를 가진 두 아들을 30년 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지만 식사나 세면 등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다 보면 지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제가 이제 맨날 드라이브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짜증을 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전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두 아들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지 심리적 압박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돌봄의 강도는 세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10세 딸과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남겨진 아들도 장애가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59.8%가 설문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평생 돌봐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에도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경우 한 가구에 단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자녀 돌봄에 시간을 내기도 빠듯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활동 지원 제공 시간을 늘려주거나 부모의 돌봄 노동을 인정을 해서 부모에게 직접적인 양육 지원 수당 같은 형태로 주어지거나. 전문가들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지원주택의 경우 복수의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먼저 우선권을 주거나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을 연중 기획으로 다루는 MBN 연속기획 부자행.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아이가 줄어서 이래저래 큰일인 건 모두 알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해마다 파격적인 대책이 쏟아져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정책을 만든 쪽과 혜택을 받는 쪽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게 진짜 필요한 처방인지 출산의 주축 세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이 예상됩니다. 바닥인 줄 알았던 0.7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약 20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쏟아부은 나랏돈만 300조 원, 올해 국방 예산의 5배 수준입니다. 많은 돈을 쏟고도 왜 효과가 없는지, 현실과 정책은 어떤 부분에서 괴리가 있는지 출산 주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혼 직장인과 자녀 계획이 있는 기혼 남성, 출산 생각이 없는 결혼 5년 차 남성, 그리고 한 자녀를 둔 가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유값이라든가 기저귀 값이라든가 교육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낳은 부부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되는 거지 저출산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고. 자녀를 낳을 때 1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10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어떤 그룹의 출산율을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정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복잡한 생각보다 그냥 일단 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주위에 쓰신 분들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예, 이게 현실이거든요. 돌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애가 스스로 걷거나 말하거나 뛰거나 놀거나 다 하나요? 저는 강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더 생각하는 건 아이는 돌이 지난다고 크는 게 아니거든요. 회사나 그 동료들도 뭔가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쓰면 나도 혜택이 있다. 같은 게 생겨야 누가 쓰든 미워하지 않고 서로 잘 가자. 너도 갔다 와. 나도 다음에 갈게. 이렇게. 집을 굉장히 저금리로 해서 대출해서 줘서 살게끔 하겠다. 저는 만약에 이 정책은 정말 그대로 실행되면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임대 말고 10년짜리는 너무 불안하거든요. 제 자식이 고작 9살, 10살 될 때 그 집을 나가서는 이제 다른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임대 아파트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저는 한 85점 정도. 지금 한 70점. 저는 50점. 점수는 50점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다 단기적으로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는 장기적인 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두려움이 앞서긴 하거든요.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을 늘리는 출혈성 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함께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이제는 실현할 때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입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는데요. 이후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공주에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14년 동안 수백 명이 보험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용 시술을 해주고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죠. 길기범 기자입니다.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둘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모두 서류상으로는 입원한 환자들인데 실제는 통원 치료만 받았습니다. 치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이제 내 왔다 갔다 하고. 병원과 환자들이 짜고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노린 건데 14년 동안 나이롱 환자 466명에게 나간 보험금은 50억 원, 병원도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전남에서도 약 9개월 동안 200여 명을 가짜 입원시켜 10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배곡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해 400여 명이 실손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에게 보험사에서 연락 올 경우 치료 목적이라고 말하라며 입까지 맞추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노린 다른 일당은 공짜 미용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집하는 브로커까지 동원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제한에 따르게 되는 순간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말까지 보험 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들어오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추가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명절이면 떠오르는 민족의 스포츠, 바로 씨름이죠. 이만기, 강호동 등 누구나 알 만한 국민 스타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엔 멋진 외모의 이른바 씨름돌 선수들이 등장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팽팽한 힘싸움과 치열한 수싸움. 모래판에서 벌어지는 전쟁인 씨름은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큰 사랑을 받아온 우리 전통 스포츠입니다. 이만기, 강호동 등 천하장사는 당시 국민 스포츠 스타 그 자체였지만 이후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엔 씨름돌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잘생긴 외모의 몸짱 선수들이 젊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팬층이 많이 어려져가지고 대포 카메라 들고 오시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재밌는 경기 하고 싶고. 협회도 트렌드에 맞춰 경량급인 소배급 체급을 추가해 좀 더 화려하고 속도감 있는 경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다양해지는 기술을 보는 것도 씨름을 보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씨름은 힘만큼 두뇌 싸움도 중요하기에 지혜의 몸싸움이라고도 불립니다. 어깨를 맞대어서 삿발을 잡아보고 이제 자세를 잡아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수싸움이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스포츠로 제도약을 꿈꾸는 우리의 전통 스포츠 씨름. 모래판에서 벌어지는 장수들의 한판 승부가 기대됩니다. K씨름!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북외 스모그가 유입될 텐데요.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모레는 더 많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가 8도, 부산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설날 당일인 토요일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